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제 지인이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 찍을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네. 한마디로 그냥 확 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지할 사람이 없으면 저지할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글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하루 전인 4월 9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발차기, 남편은 낙서. 이게 부창부수도 아니고 뭔가 바빠 보이긴 한데 그렇게 뭐 달가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7일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부가요, 말씀처럼 바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합동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네. 소란을 피우느라 굉장히 바빴던 건데요. 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온 한 차량. 뭐? 이 겉모습만 봐도 뭐야?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이게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의 웬 낙서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머. 경찰이 하차를 요구를 하는데요. 운전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3단봉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오, 네네. 차량 유리창을 부순 끝에 강제로 이렇게 문이 열렸고요. 네. 운전석에 있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어허, 지금 뭔가 저 차량에 뭔가 심하게 낙서가 된 차량의 운전자가 뭔가 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여. 그러지 않고서는 경찰이 강제로 끄집어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김현주 평론가님, 낙서가 뭐 한두 개가 아니 글자가 막 괴발괴발 써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저 해당 차량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여러 단어들이 쓰여 있는 게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 단어들을 보면은 감금, 납치, 경찰서 이런 단어들이 뭐 써 지금 있었다고 보이네, 이제. 해요. 어머. 예. 주로 이제 경찰을 비난하는 투의 단어가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머나. 심지어 번호판에는 검은색 스프레이로 칠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 운전자 50대였는데 이러한 경찰을 비방하는 낙서를 표시한 이 차량을 몰고 40분 넘게 제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스스로 심지어 운전을 해서 경찰서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어허. 근데 그래 놓고도 경찰이 막상 하차를 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니까 응하지 않은 채 10분 정도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허. 급기야 경찰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서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허허. 저 운전자는요,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을 비방하는 듯한 내용의 낙서를 가득 차량에 적은 다음에 제 발로 자기가 손수 운전해서 경찰서로 찾아왔지만 정작 내리지는 않고 버텼대요. 대체 왜 이런 이해 불가 행동을 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을 차체에다가 낙서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는 그냥 그대로 한 15분 동안 버텼어요. 거기서 난동 피운 건 없어요. 우리한테 경찰관 직무집행권을 막 읽어주면서 인권 침해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경찰한테 불만을 품었다 이런 것 같은데 최재봉 교수님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 50대 남성이라고 설명을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아내, 이 부인 되시는 사람은 30대 여성인데요. 이 부인 되는 사람이 제주 시내에 주차돼 있는 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에게 경찰을 발로 차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네.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 여자를 체포를 했고 네. 경찰차에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경찰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들이받을 것처럼 막 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첫째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남편이 경찰을 위협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문제는 이 아내라는 사람이 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지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저 남성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지금 차에다가 저렇게 낙서를 해서 경찰서까지 찾아온 겁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짚고 얘기 들을게요. 박성배 변호사님도 경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저 남성이 보세요. 앞서 경찰 얘기에도 난동을 부린 건 없고 15분 동안 저렇게 경찰서로 저 낙서가 잔뜩 써 있는 그려져 있는 차량을 몰고 와서 내리진 않고 15분 정도 버텼다고 했는데 앞서 보면 경찰은 하차 요구를 하다가 3단봉 등으로 운전자 쪽 유리창을 깬 다음에 강제로 개방을 하고 하차를 시켰단 말이에요. 혹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렇게 낙서를 한 자체가 죄가 돼서 끌어내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자, 현장에서 굳이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사람을 검거한다. 그 자체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범 체포를 단행한 것이죠. 일단 스프레이로 자동차에 낙서를 하였다고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낙서를 한 부위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진다면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범행 과정에 비춰볼 때 차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와서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텼다면 이는 차를 이용해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서를 드나드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다분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유리창을 깨고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자, 아내를 위한답시고 경찰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 남성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였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체포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가 70여 건이 한 거죠. 그 전에도 신고 이력이 있는데 중점적으로는 그때 한 73건 정도가 계속 신고 들어온 거죠. 성매매를 한다. 그리고 납치당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허위 신고라는 건 사실 단 한 건도 허위 신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뉴스파이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아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하.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 사건 이전에 순찰차를 뒤쫓아가면서 위협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굳이 경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로 자동차에 낙서를 하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와서 10분 넘게 버티자 드디어 경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데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사건을 전후해서 70여 건의 신고를 감행합니다. 단순 허위 신고라면 사실 경범죄 처벌법을 의율하는데 그 신고 내역이 다수이고 경찰력을 방해하는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 순찰차를 쫓아간 행위만으로는 굳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도 일련의 행위, 그 행태에 비춰볼 때 더 이상은 방치해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주거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만 반성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범법 행위가 가중되고 누적된 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구속 여부는 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에서 무엇을 했길래 하산하자마자 체포가 돼요, 최정화 기자님? 네, 지난 7일 오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네. 빨간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요. 골목길을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러네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건지 네. 방향을 바꿔가면서 또 다른 골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네요. 뛰어가는데요. 네. 이 남성 어딜 이리 바삐 뛰어가는 걸까요? 이게 딱 봐도 김현주 평론가님 뭐 물론 골목에서도 뭐 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게 운동 같아 보이지는 않고 뭔가 허겁지겁 허둥지둥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주택가 골목길을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걸 보니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네. 도망치는 것으로 보이죠. 아하. 요즘 같은 봄 날씨에 더군다나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는 점도 굉장히 어머, 수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60대 남성은요. 네.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머 세상에 저게 그냥 뭐 운동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래요. 지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도주 중이라는 거예요. 이웃 녀석에게 왜 흉기를 휘둘러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싸웠어. 어디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고 다투고 항상 그랬나 봐요. 이번에도 이제 소리 나니까 나왔다가 이제 아주머니하고 좀 다투게 돼서 그런 거죠. 아니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 이담하면서 무슨 소음, 오토바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아마 피해자와 가해자는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경찰 관계자와 인근 주민에 따르면 종종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이날 아침에도 오토바이 소음이 나자 이 가해자가 창문을 열고 바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시끄럽게 항의를 하니까 이 70대 여성이 밖으로 나와서 그 항의에 맞대응을 하면서 집 앞에서 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남성이 바로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이 여성에게 휘두른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남성은요, 범행 후에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도 챙기지 않고 황급하게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뛰어가던 그 영상 있잖아요. 아 이게 도주하는 네, 이게 바로 야산으로 도주하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아니 자기가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저지르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야산으로 내빼고 있는 게 지금 CCTV에 포착이 된 거예요. 아니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기로서니 이웃 주민에게 어떻게 흉기를 휘둘러요 세상에.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착한 양반이지. 칼질 주셔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겨울에는 연탄 배달했고. 아니 세상에 꼭 저희가 그런 생각합니다만 선량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꼭 범죄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그런 사건이 많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안타깝게도 크게 다친 70대 여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당히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주하는 모습도 그렇고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을 챙기지 않은 정황도 그러합니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하는데 아마 이 야산은 평소에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장소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 아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산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헬기, 드론,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추적에 나섰지만 당장 피의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의자는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춥고 배가 고팠기 때문인데 지금 잡네요 이제. 야.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경찰 잠복 근무하다 이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네. 도주 12시간 만에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평소 피해자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당연히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웠다고 해도 이런 천인 공노할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반드시 무거운 법의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자, 요새 고사리가 한창인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식탁에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고마운 반찬 고사리 많은 분들이 캐러 다니는데 특히 제주에서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잇따르고 있대요. 최정아 기자님. 어제 저녁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80대 한 여성이 인근의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라는 신고가 어머나. 접수가 된 건데요. 아이고. 이 경찰과 소방군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140여 명을 투입해서 이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 낮 1시쯤입니다. 이 여성이요, 2km 떨어진 상점을 찾아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네. 왜 상점이었을까요? 외출 당시에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 하루 사이에 배터리가 전부 닳았어요. 아이고, 방전이 된 세상에. 거예요. 다행히도 이 여성은요,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다행히 이 어르신, 이 할머니는요, 가족 휴대전화를 알고 있었던, 가족의 이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셨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상점으로 가서 연락을 취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김현준 평론가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난 1일에 오전 6시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60대 남성이 이제 고사리를 꺾어 오겠다고 하면서 이제 집을 나섰던 모양이에요. 어머나. 그런데 저녁 8시가 다 되도록 남편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에 계시던 아내가 걱정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런데 이 남자분이 나가시면서 휴대전화를 집에다 그만 두고 나가신 상태였기 아이고, 때문에 어머나, 세상에.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나흘이나 시간이 지나서 지난 5일 오전에 경찰이랑 소방당국이 함께 CCTV를 추적해서 주차한 차량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인근을 수색했더니 그만 그 들판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진짜 길을 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요 낮에는 뭐 초여름 같이 더웠지만 밤낮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체온증 그거였을까요? 지금 갑자기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어떻게 고사리 따다가 이렇게 실종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까요? 왜 그런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도 조금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실종되셨다가 다시 찾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에도요. 똑같이 제주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시에 좀 비도 오고 그래서 건강이 많이 걱정됐는데 구조견의 도움으로 또 금방 그래도 찾아서 안전하게 귀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최근 5년 동안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요. 무려 19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현직에 계실 때 경찰로 재직하실 때 이런 뭐 고사리 뭐 다른 거 실종도 있겠습니다만 고사리 채취하러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 혹시 접하신 경우 있으세요? 저는 고사리 채취하다가 실종된 사건을 접하지는 못했고 버섯과 같은 임산물 채취하다가 실족해서 크게 다친 경우는 종종 접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휴가를 맞아서 제주도에 가서 직접 현지인들과 고사리를 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현장 취재를 해온 내용이 있는데 네. 고사리 장마라고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맘때쯤 비가 오면 제주도에서 고사리가 쑥쑥 자라기 때문에 이맘때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부르면서 환영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제주도에서는 고사리가 올라오는 기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고사리를 채취해서 팔곤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문제는 고사리가 사람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어머나. 더 많이 따려고 외진 숲으로 들어가다가 길을 잃거나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고사리가 막 길가에 흔하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쟁적으로 고사리를 채취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고사리 포인트를 공유하지 않는답니다. 이 고사리 명당은 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아이고 세상에. 조용히 혼자 가다 보니 실종될 경우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최진범 교수님 예. 이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개인한테 맡겨서 개인이 조심하세요가 될 게 아니라 지자체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도 뭐라고 지금 발령을 내렸냐면 고사리 채취와 오름, 올레길 탐방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서 현재 길 이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네.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고사리를 채취하는데 안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내 문구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도 안내 문구를 좀 보내서 고사리 채취로 인해서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막 들어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드시 휴대전화나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휴대전화 꼭 진짜 챙기셔야 돼. 그리고 이 고사리 채취하러 도착했을 때는 그 장소를 먼저 가족에게 나 여기에 차 세워뒀어라고 반드시 알려두면 나중에라도 혹시 연락이 안 됐을 때 찾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발 고사리 채취 중요합니다만 본인의 안전 그리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범죄 도시 찍다 나란히 지각 결혼식 이거 무슨 알쏭달쏭한 제목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범죄도시 영화 아시죠? 네네. 이 영화가 1편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오래됐죠. 네. 그리고 범죄도시 2편, 3편 다 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 범죄도시 4 개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네 번째 벌써요? 편이 나오는 건데 네. 이번 거는요 주인공인 마동석 씨에 따르면 더 세다고 합니다. 야, 진짜예요? 이번에는 진실의 방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범죄도시를 찍으면서 긴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식에 지각을 한 게 아니라 지각 결혼식을 하는 두 단짝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누군지 영화 속 장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깡패다. 아이, 그러면네. 감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사람 얘기하는데 누? 너 먹었으니까 네가 다 계산해, 알았지? 아니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구네. 시끄럽고 전화하면 빨리빨리 받아. 알았어? 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기가 내 철간들이네. 야, 장희수,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해야 돼. 갑자기 찾아와서 또 못 살게 구네. 우리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배우 두 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저 두 분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일단 배우 마동석 씨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1편에서는 민머리, 2편에서는 단발, 3편에서는 장발로 나온 배우 박지환 씨가 떠오르기 아, 저분이 마련입니다. 박지환 씨군요. 그렇죠. 이 마동석 씨는 알다시피 조폭 잡는 괴물 형사로 나오고 있고 네. 이 박지환 씨는 조폭 두목이긴 하지만 형사 마동석을 알게 모르게 돕는 역할로 나옵니다. 아하. 이 현실에서는 이 조폭의 도움을 받는 형사가 있는가 각 형사의 개인 역량이긴 한데 현직 조폭의 도움을 받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유착의 네.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전직 조폭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아마 그 현실을 일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이 올해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각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만 이번에 뒤늦게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두 사람이 결혼은 이미 했고 아내도 다 각자 있고 그런데 이번에 식만 올린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어허. 네. 그 마동석 씨의 경우에는 그 아내가 방송인이죠. 예정화 씨.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무려 17살이 납니다. 대박 사건. 그 열애 소식이 처음 아, 전해졌을 때, 저분이군요. 네, 그렇죠. 어허. 그 2016년부터 이제 공개 연애를 시작을 해서 지난 2021년에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 2022년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영화 예술인상을 받았거든요. 이 마동석 씨가. 이제 그 현장에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 제 아내 이렇게 칭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축하를 받게 됐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오는 5월에 혼인신고 3년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인데 네. 혼인신고를 먼저 한 이유는 그동안 왜 코로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네. 예식 날짜를 잡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계절의 여왕 5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랬군요. 네. 아 근데요 방금요 제가 언뜻 이게 옛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 전에 그 무슨 시상식 때 마동석 씨가 제 아내 예정화라고 언급했을 때 그 시상식장에 김현주 평론가님 계셨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에서 개최하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 마동석 씨가 이제 그날 상을 받았는데 아하. 이미 그때 열애 소식은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상 소감을 하면서 제 아내 예정화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술렁술렁하고 거기 기자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본인의 어머나, 아내를 어머나, 저 사진 찍었는데 저때 세상에 증명됐어요. 팩트 체크 됐어요.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기정사실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 공표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트 뿅뿅 하던가요, 마동석 씨 눈에서? 하트 뿅뿅이죠. 와. 근육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랑쟁이였어요, 마동석 씨가.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식을 올리지 못했던 마동석 씨인데 사실은 연예인이라고 사실 이 코로나 어떤 그 어려운 이 시간을 피해갈 수는 또 없었나 봐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죠. 일단 코로나라는 이 그 팬데믹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기간 동안 마동석 씨가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개봉했었던 공개된 작품만 범죄도시 2, 3, 4가 이제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영화 황야라던가 이터널스 등 작품만 한 거의 5작품을 오. 촬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개인적인 일인 결혼식은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는 전 예정화 씨의 내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정화 씨를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연락도 해봤었었는데 네. 굉장히 착하고 참해요. 본인도 연예인 생활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 영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끼는 잠시 접어두고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동석 씨가 집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라던가 네. 기획하는 일들에 아이디어를 계속 주면서 작가로서 또 활동을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참 영화적인 만남이 참 영화로 시너지를 참 많이 이뤄내고 있는 부부인 것 같다. 마동석 네. 씨 역시 인터뷰에서 결혼해서 아주 좋다,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결혼식도 저희가 막 직접게 물어봐요. 결혼식 그래서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야. 얘기하더라고요. 드디어 하게 됐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마동석 씨를 직접 만나신 김현주 평론가님 그리고 예정화 씨를 직접 만나신 최정아 기자님 두 분과 함께하는 대박 사건 뉴스파이터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지. 이거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자 최정훈 교수님, 예. 자 이런 경우 이제 뒤늦게 지각 결혼식 올려 그러면 다시 뭔가 마동석 씨가 프로포즈를 또 근사하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 전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마도 했을 그것도 것 같다. 물어볼까요,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프로포즈를 한다면 예정화 씨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프로포즈는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범죄 도시 열심히 찍던 단짝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뒤늦게 결혼식 했다고. 그랬죠.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씨인데 박지원 씨, 아하. 박지원 씨도 지금 마동석 씨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판박이처럼 동일한 결혼식을 예정하고 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요.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거고요. 네. 그때 당시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시기에는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하객도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법적으로 예를 들면 혼인 신고만 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네. 마동석 씨와 다른 점이 하나 뭘까요?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씨는 아들도 얻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데 슬아의 아들도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을 하고요. 네. 양가 가족,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비공개 예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진실의 방에서 각자 결혼의 방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지각 결혼식을 올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경사가 있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같이 좀 가야 돼. 뭐 남는 게 있어 협조라도 하지. 니네 누군지 아니? 안 나와? 또 못 살게 보네 또. 이렇게 사편까지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형, 나 이 X들 잡아야 돼. 이 사건 제가 하겠습니다. X들 지금 어디 있어? 저는 그 마동석이란 배우가 얼만큼 신뢰를 받고 해외 관객분들이나 언론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었고 동석이 형이랑 촬영할 때 뭐가 터져도 터질 거라는 기대감이 항상 늘 있어요. 그래서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어머나 최정아 기자님 그러면 범죄도시 1, 2, 3도 찍었는데 지금 4도 같이 찍었어요? 정확히는 3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3에는 쿠키 영상, 제일 마지막 영상에만 출연하면서 앞으로 4부에 나올 겁니다를 예고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랬군요. 이번에 4부에 드디어 장이수, 그러니까 우리 박지환 배우가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요. 앞서 박지환 배우가 마동석 배우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이 범죄도시 4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면서 이 해외 관객들에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때 박지현 씨가 해외 관객들이 이 마동석을 보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믿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든든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범죄도시 말고도 영화 이 성난 황소를 통해서도 앞서 이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지현 씨도 제가 실제로 만나보고 왔는데 이 영화계에서 정말 이 인상과는 다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과는 다르게 정말 순한 왜 내 인상 얘기합니까? 또 그렇겠네, 박지현 씨가. 예, 죄송합니다. 이 순한 이 성격으로 굉장히 영화계에서 유명한 배우거든요. 최근에 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동석 씨랑 이 전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마동석 씨가 전화로 응원을 해주면서 네. 와, 너 성공했구나 라면서 응원을 해주기도 해서 두 사람의 이 돈독한 관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영화는 24일에 개봉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두 분의 이 앞으로의 우정, 영화 찍으면서 또 생긴 우정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우정도 잘 켜나가시고 범죄도시 또 4, 또 1000만 관객을 넘어서는 그런 영화 또 되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차가 움직이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뭐 자율주행도 아니고요. 어허.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내 차가 갑자기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 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인데요. 어느 주택가 골목에 한 남성이 정차된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차량 불이 켜지고 갑자기 차가 가죠.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요. 조금 전에 지금 문에서 나오는 저분이 차주고요. 급히 편의점에서 뛰어나와 보지만 내 차는 이미 멀리 떠나가고요. 차주는 차가 떠나간 곳만 바라봤습니다. 네. 잠시 후 도로 위에서 도망간 내 차가 발견됐습니다. 네.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위험한 질주를 펼쳤고요. 어허.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빵당했겠어요. 다짜고짜 아무 일면수도 없는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가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 시각 굉장히 조용한 야심한 새벽 시간인데요. 저 시각이 아주 순식간에 도로를 시끄럽게 만든 겁니다. 어허. 영상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경찰은 차주의 신고를 받은 지 10분도 안 돼서요. 해당 차량을 발견했고 황급히 쫓습니다. 어허. 주변에 있던 경찰들과도 공조를 하면서 순식간에 순찰차 여러 대가 따라붙는데요. 이야, 네. 보주 차량은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저렇게 오! 쿵 주차된 차량과 충돌을 합니다. 어허. 쫓아온 경찰들은 운전자를 긴급하게 검거를 했는데요. 사고가 난 장소,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주행 중이었거나 행인을 들이받았거나 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 근데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그나마 새벽 시간이어서 다행히 어린이들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12일 오전 4시 25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주택가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이 해당 차주는 편의점에 잠깐 살 게 있어서 아마 차량을 놔두고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저기 자기 차가 저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아, 시동을 켜놓은 상태였나 봐요. 아마 그 키를 놔뒀던지. 네네. 아. 그런데 그 신고를 경찰에 하려고 보니까 그 차에 휴대전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휴대전화로 하지를 못하고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전화를 빌려서 신고를 겨우 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나서 10분이 채 안 돼서 이 도주 차량을 발견을 했고 네. 이렇게 쫓다가 보니까 좌회전하다가 저 차가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를 내고 멈춰 서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남성이 이 주차 차량을 훔쳐서 달아난 거리가 무려 5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5km 이 도주하다가 그나마 저 정도에 그친 게 천만다행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데, 자, 남의 차를 대뜸 훔쳐 이 사고까지 내고 저 인간은 대체 뭐 하는 인간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 사람 차량 절도범 60대 남성인데요. 저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입니다. 와. 이게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이니까 취소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얼마나 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만취 네.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술 취한 것도 문제인데 저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무면허예요, 무면허.
무면허의 음주운전까지 한 또 거예요. 어떻게 운전해요? 그러니까요. 뭐 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면허의 음주운전까지 그리고 차량 절도까지 아주 콤보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요. 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대한민국 땅에서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이 네 글자 좀 사라지게 하는 방법 없어요?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 경찰은 피의자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이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면허 없이 차량을 절취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질주 끝에 차량 2대를 충돌한다. 이대로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절도 피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충돌당한 차량의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해줍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표준약관상 절취 피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해 준다는 것이 통상의 조항인데 그 이후에 보험회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지만 피의자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절도 피해자와 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대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운전자요, 진짜 낮 시간대였고 만약에 행인을 치이기라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진짜 중한 죄였을 거예요. 정말 이번에 이 검거된 뒤에요, 법의 처벌 달게 받고 진짜 개과천선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 찍고 어디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요, 독일 남부의 한 휴양 도시 인근의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야, 우리 뉴스페이도 바쁘네요. 네. 네, 거기에요, 정말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묘하면서 신비하기까지 한데요. 어떤 광경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독일 남부에 위치한 한 호수입니다. 물 색깔 보이시죠? 어머나. 제 눈이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네. 이거 진짜입니다. 조작된 거 아니고요. 물감을 통째로 쏟은 듯한 보랏빛 호수입니다. 저 오염된 거 아니에요, 저거? 인공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오염된 거 아니고?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네. 잠시 후에 그건 설명드리고요. 네네네. 네. 최적의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색깔이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곳 주민들도요, 매년 딱 한 번씩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신비한 광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일 방문객들도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일단은 색깔이 흔히 보는 물 색깔은 아니에요. 신비하긴 하고, 근데 좀 걱정도 돼요. 왜냐면 그런데 주변에 아까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김현주 평론가님 코를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또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녹조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녹조류인 것이고 이 호수 내에 보랏빛을 나타내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이 박테리아는 원래 주로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는 것인데 태양빛이 강하거나 혹은 물속의 유황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그 최적의 조건이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호수 색깔이 저렇게 보라색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희귀한 광경이죠. 이 마을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도 늘 저 보라색 물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딱 그 최적의 환경이 맞춰져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연방 또 사진도 찍고 또 그렇게 신기한 듯 쳐다보고 하는데 이참에요. 저 동네 사시는 분들은 강수지 씨 노래 있잖아요. 보랏빛 향기 노래 한번 또 같이 들으시면 K-팝도 한번 또 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